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재현입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때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었잖아요. 감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한 90% 정도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좀 되게 가늘고 길게 가더라고요. 뭐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야심차게 사이드픽이라는 코너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사이드 커뮤니티 멤버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 이걸 해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라서 제가 사이드픽이라는 코너를 시작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지 아니면 지루해 하실지 좀 내심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스포티파이 댓글에 이도님께서 괜찮은 서비스 소개 좋아요, 재밌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도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신생 팟캐스트라서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누군가가 듣고 있구나 라는 게 피부로 느껴져가지고 이도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요. 앞으로도 방송 들으시다가 뭐 이런 내용 좋았다, 아니면 제이현 목소리 또 왜 잠겼냐, 뭐 이런 사소한 피드백이라도 좋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도님이 좋다고 해주신 우리 인사이드 팟캐스트의 새로운 코너 사이드 픽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픽한 서비스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주목하셔야 될 서비스인데 바로 디어 메리지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뭐 소개팅 앱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고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것들도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 디어 메리지라는 서비스를 제가 오늘 사이드 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남녀 데이팅 서비스 아니면 결혼 중개 서비스들 사이에 어떤 빈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소개팅 앱이 있죠. 소개팅 앱은 좀 뭐랄까 가볍게 만나기는 좋은데 소개팅 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원이 확실한지 모르겠다, 이거랑 뭔가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게 너무 좀 가벼운 만남인가 라는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좀 있어서 소개팅 앱을 막 과금을 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현타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소개팅 앱의 반대쪽에는 결혼정보회사, 이른바 결정사가 있습니다. 이 결정사는 소개팅 앱이랑 다르게 좀 신원도 확실하고 진지하게 만남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기는 한데 일단 너무 비싸죠. 막 가입비가 수백만 원씩 하는 것 같고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 결정사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결정사라는 게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입을 하고 과금을 하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난 그냥 진지하게 좀 같이 만날 사람을 찾고 싶은 건데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소개팅 앱, 그리고 너무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결정사, 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바로 이 오늘 소개드릴 디어 메리지입니다. 일단 디어 메리지가 가장 중요한 건 좀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고 좀 가입하기도 망설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디어 메리지는 기본적으로 결정사입니다. 결정사이긴 한데 디어 메리지가 특별한 건 국내에서 최초로 미성혼 책임제를 도입한 결정사라는 게 좀 특별한 점입니다. 이 미성혼 책임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미성혼, 그러니까 여기서 매칭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이러면 가입비를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결정사에 가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매칭 횟수에 따라서 가입비를 차감하는 식으로 그렇게 과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중간중간에 추가 과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어 메리지는 요런 과금을 좀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만약에 디어 메리지에 가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러면 가입비를 100% 환불해 주고, 만약에 계약 기간 동안에 결혼까지 이어지지가 않았다 이러면 가입비를 70% 정도 환불해 주는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결정사들은 한번 만날 때마다 횟수 차감하고 막 그 가입금 깎아먹고 이렇게 하기 바쁜데, 여기 디어 메리지는 결과를 못 내면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아 이 팀이 진짜 좀 진심이구나. 이게 단순한 그냥 결정사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이어주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진심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결정사 가입이 망설여졌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가입비, 이거를 디어 메리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매칭을 반드시 해줄 거고 또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케어하겠다, 이런 신뢰로 풀어냈습니다. 이 환불 시스템을 통해서 당연히 디어 메리지도 그 최선을 다해서 매칭도 해 주고 결혼까지 이어지고 해야 환불을 안 해 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섬세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풀어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디어 메리지의 랜딩 페이지를 보면 이 서비스를 만드신 분의 진심이 되게 잘 드러나는데, 회원들을 대상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오프라인 매칭 이벤트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매칭이 안 되더라도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개개인별로 매칭을 다시 해 주는 요런 애프터 케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보통 소개팅 앱들을 보면은 막 사진, 키, 직업 이런 식으로 스펙만 딱 적어서 내면 되는데, 이 디어 메리지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결혼 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나요?" 이런 식으로 좀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야 가입이 됩니다. 이게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유저의 유입을 어떻게 보면 막는 좀 그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도 질문에 대답할 정성이 있는, 그 정도로 진지한 사람만 받겠다라는 훌륭한 필터링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조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진짜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주겠다라는 이 운영진의 철학이 느껴져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디어 메리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직 랜딩 페이지랑 가입 신청받는 폼 정도만 있고 별도의 뭐 웹페이지라든가 기능이나 뭐 앱이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아도, 개발 없이도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만 갖고 빠르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서비스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개팅 앱은 너무 가볍고 결정사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어떤 미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인터넷 켜시고 디어 메리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희 팟캐스트 이번 에피소드 설명란에도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요. 이게 아직 그 초기 서비스 단계라서 지금 가입하면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이드픽 디어 메리지 소개해 드렸고, 이렇게 서비스를 소개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광고처럼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근데 뭐 전혀 광고는 아니고 그냥 재밌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도 사이드픽에 소개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사이드픽에서 소개한 서비스들은 우리 사이드 인스타 계정에도 예쁘게 좀 카드 뉴스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뭐 메일도 좋고 댓글도 좋고 아니면 저희 모임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팟캐스트랑 사이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자주 듣는 질문 베스트 1이 있는데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걸 다 하시나요? 뭐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되게 가까이서 보시는 분 말고 약간 떨어져서 제가 SNS 하는 거를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팟캐스트 하거나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 하거나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저를 보시다 보니까 뭐 열정이 엄청 많다. 막 야망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게으릅니다. 퇴근하면 눕고 싶고 주말에는 콜라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가지고 콜라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길래 이런 사이드 잡들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워낙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열정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여러분 혹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이 정규 분포 그래프라고 아마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래프 이미지가 나올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평균이 되는 평균치가 불룩하게 솟아있고 그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런 그 종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자연 현상 같은 이런 확률 분포 이런 걸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그래프인데 그래서 우리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성적 매길 때 이런 정규 분포 기반으로 막 등급 산정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정 상태, 우리의 감정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도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 경향을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우리의 컨디션이 제일 좋고 열정이 불타고 막 동기부여가 되고 요런 그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새해가 돼서 첫날 목표를 세울 때 아니면 유튜브에서 지금 막 동기부여 영상 보고 와 가지고 막 가슴이 웅장해졌을 때 뭐 요럴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집중도 엄청 잘 되고 몰입도 잘하게 되고 밤을 새워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엄청난 동기부여와 이게 진짜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희망 이런 걸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통 엄청난 효율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정규 분포 종 모양 그래프에서 왼쪽 끝 그러니까 하위 5% 정도 여기는 정반대로 번아웃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하나 싶고 그냥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고 요런 좀 '다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다.' 요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최상의 감정 상태나 최악의 감정 상태는 우리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양쪽 끝에 정말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의 시간을 쓴다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번아웃이 와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요런 상태도 100% 중에 한 5% 정도 차지하는 거고 반대로 동기부여가 엄청 돼서 열정이 타오른다. 이런 상태도
우리 시간 중에 많아봤자 5%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물론 동기부여를 받으면 효율이 엄청 올라가기는 할 테지만 확률 분포적으로 많아봤자 그건 우리의 한 5%에 해당하는 시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이 양쪽 끝 5%를 뺀 나머지 90%, 그러니까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가장 가운데 평균에 가까운 한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상태. 이 상태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 상태를 저는 그저 그런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딱히 기분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치게 막 우울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 오늘 퇴근했다. 뭐 피곤하네. 씻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멍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도 지속할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내 상태를 억지로 이 오른쪽 끝으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에 막 열정 넘치고 동기부여 받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상태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맨날 동기부여 영상 찾아보고 뭐 성공하신 분 인터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1년 365 일을 그런 어떤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매번 365일 내내 이렇게 동기부여된 상태로 이렇게 미친 듯한 효율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사이드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뭐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그냥 인생에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열정을 그 순간적으로 효율을 올려서 얼마나 태울 수 있냐 이거보다는 이 지루하고 그저 그런 이 90%의 상태에서 어떻게 시간을 쓰냐 요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90%의 그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쓰냐. 직장인이라고 하면 보통, 저도 직장인이니까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거니까 직장인들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게 사람마다 시간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누구는 벼락치기 스타일이고 누구는 좀 미리미리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가 쓰는 방식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평일에 할 일이랑 주말에 할 일을 좀 구분해서 다르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먼저 평일인데, 평일은 직장인들한테 평일 저녁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좀 컨트롤이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평일 저녁은. 심지어 이미 회사에서 길을 다 빨리고 온 방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오늘 막 밤을 새 가지고 기능 하나 개발 완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날은 뭐 동기부여를 받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에너지 쏟아가면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또 그다음 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이걸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게 더 많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좀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은 막 그런 일들 말고 그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들의 레퍼런스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있으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을지를 좀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의 서칭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새로운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기획해 본다든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지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커뮤니티 운영하니까 다음 모임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지 생각해 보거나, 뭐 팟캐스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이렇게 아이디어나 기획 관련된 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제가 평일에 퇴근 후에 하는 일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서칭이랑 기획하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책상에 딱 각 잡고 앉아 가지고 몇 시간씩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회사에서 막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계획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못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좀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평일에 주로 합니다. 시간도 길게 안 잡아요. 딱 30 분에서 길어봤자 1~2 시간 정도? 근데 그래도 대신에 최대한 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리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달리기 같은 거 해도 그냥 계속 뛰는 거보다는 중간중간 쉬었다 뛰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엄청 많이 느끼는데, 제가 1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행 갔다 오면 뭐 너무 좋고 막 리프레시 되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1주일 정도 여행 다니면서 쉬었다 오면 다시 제 원래의 리듬을 되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달리기도 계속하다가 쉬었다 뛰면 더 힘든 것처럼. 그래서 원래 퇴근하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노트북 켜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다면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 루틴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평일에는 주로 생각 업무 위주로 좀 서칭이나 아이디어나 기획 이런 일을 했다면, 주말에는 조금 다릅니다. 주말에는 하루 정도만 딱 그 무조건 딥다이브 하는 시간을 갖는데,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 문 닫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한 4 시간에서 5 시간 정도는 몰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속적으로. 일 주일에 하루 정도. 그래서 이 딥다이브 하는 시간에 진짜 중요한 개발이나 아니면 마케팅 콘텐츠 만들기나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속성이 필요한 일들을 이때 해요. 평일에 찔끔찔끔 자료 조사라든가 뭐 아이디어들을 찔끔찔끔 해 놨으니까 이게 밑거름이 돼서 주말에 폭발적으로 좀 진도를 빼는 거죠. 평일에 이미 고민은 다 해 놨으니까 주말이 되면 그거를 망설임 없이 액션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 할 일과 주말에 할 일을, 이걸 만약에 반대로 하면 평일에 저녁에 무리해서 개발하다가 막 다음날 회사 가서 힘들어하고, 또 주말이 되면 '아 평일에 달렸으니까 이제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이렇게 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 되면 '아 주말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또 평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평일과 주말의 업무 구분, 이 리듬을 만드는 게 제가 직장과 사이드를 병행하면서 좀 꾸준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소소한 팁이긴 한데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집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하다못해 카페를 가든가 도서관을 가든가. 근데 도서관은 또 너무 조용해 가지고 도서관보다는 카페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장소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밖에 나가면 소파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런 유혹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밖에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집에 책상 그 모션 데스크랑 모니터도 큰 거 하나 놓고 키보드도 제가 좋아하는 거 놓고, 제가 데스크 테리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환경 세팅을 잘 해 놨는데, 그럼에도 참 이 집에서의 집중력과 밖에서의 집중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만약에 집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너무 편안한 상태보다는, 그러니까 막 잠옷 입고 씻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외출복을 입고 약간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좀 집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집중력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 보시고,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좀 불편한 그 갇혀진 상태로 일을 해 보시고 그러면 능률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환경, 이 주변 환경을 내가 가장 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환경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터들이니까 어떻게든 얼마 없는 이 짜투리 시간들을 쪼개서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각자에게 잘 맞는 방식의 환경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시간 관리 이야기의 핵심이자 제가 요즘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좀 결국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획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그냥 혼자 하고 앱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문어발 전략이었어요 결국.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이 벌려 놓으면 그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다양한 분야에 좀 작고 어설프더라도 많이 펼쳐 놓으면 성공 확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작게 많이 시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업계 공식처럼 요즘에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어발 전략은 좀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데 비즈니스적으로는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 같은 사이드 프로젝터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2-3 시간씩밖에 못 쓰는 우리 사이드 프로젝터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으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불가능한데 근데 괜히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막 이도저도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번아웃만 오고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전략을 좀 바꿨는데 맨땅에서 노젓기 전략입니다. 그 유튜버 궤도님 아시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맨땅에서 노젓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거에 좀 꽂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 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맨땅 그냥 흙바닥 위에서 배를 타고 노를 계속 젓는 겁니다, 땅바닥에다가. 원래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이 들어오든 말든 맨땅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다. 그냥 그렇게 노를 젓다 보면 언젠가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생 물이 안 들어오고 그 상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이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나중에 운이 좋아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살을 타고 엄청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물이 안 들어오면 그냥 땅바닥에 계속 노를 저으면서 이 노로 땅을 막 긁으면서라도 '앞으로 쪼금씩 나아가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땅 위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마음으로 물이 들어오든 물이 안 들어오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묵묵하게 노를 저으려고 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우연히 식당 하나를 알게 돼서 가 봤는데요. 여기가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레스토랑인데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들이. 하나하나 그 재료의 신선함과 정성이 느껴지고 이 메뉴를 딱 봐도 이거 만드는데 엄청 번거로울 것 같은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파인 다이닝처럼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뭐 손님이 하루에 한 팀밖에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사장님은 매일매일 새벽같이 식당에 나와서 재료를 준비하고 마치 미슐랭 셰프처럼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오픈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장인 정신을 놓지 않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여기는 그냥 시간 문제다. 여기는 좀만 있으면 엄청 유명해지고 분명히 성공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그냥 땅에서 노를 젓고 계시는 거죠 지금.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물이 들어오든 말든 땅에서 노를 계속 젓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흑백 요리사 막 3, 4를 출연할 기회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우연히 바이럴을 타고 이 레스토랑이 갑자기 주목받는다든가 요런 식으로 물만 들어오면 그동안 이분이 쌓아왔던 내공이 폭발을 하면서 순식간에 대박집이 될 거라고 진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공해도 이상하지 않을 식당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최근에 흑백요리사 2에서 우승하셨던 최강록 셰프님도 요즘에 대중들이 최강록 셰프님한테 엄청나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게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린다."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분이 뭐 스타성이 있거나 화려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유명해지든 말든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계속 묵묵하게 자기만의 그 조림 요리를 계속해 온 그 꾸준함, 장인 정신 이런 거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맨 땅에서 노젓기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한 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보통 본업이 있고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업으로 창업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치면 이분들은 물이 안 들어오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선택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무리수를 두거나 뭐 이것저것 손대다가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우리는 우리 사이드 프로젝터들은 만약에 물이 안 들어와도 그냥 원래 본업의 급여로 생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너무 좋지만 물이 안 들어와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네.' 정도로 끝날 수 있고 이게 뭔가 덜 간절하다의 이야기보다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끈질기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속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그게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 팟캐스트가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 하나니까 제가 2 주에 한 번씩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던 3 개월 전 그때 동기부여도 바짝 되고 열정 넘치던 상태에서는 사실 매주 에피소드를 올리고 싶었어요. 다른 많은 팟캐스트들이 일 주일에 하나씩은 업로드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의 생활 패턴과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팟캐스트를 매주 올리는 건 좀 제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제가 땅에서 노를 계속 저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지쳐버릴 것 같아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저만의 리듬으로 2 주에 한 번씩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대신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려고 하고요. 얘기가 많이 돌아왔는데 결국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젓기 이 리듬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너무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드렸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뭔가 시간 관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규 분포 이야기도 하고 맨땅에 노젓기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
직장인이 지치지 않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시간 관리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요약을 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내 감정과 열정을 믿지 말자. 우리의 인생의 90%는 열정이 불타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인정하고 이 그저 그런 상태에서도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일과 주말의 전략을 분리하는데, 평일에는 방전된 상태니까 뭔가 힘들고 오래 걸리는 그런 업무 대신에 좀 서칭이나 기획 같은 재밌고 좀 지루하지 않은 일들을 배치하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에너지를 몰아서 딥다이브하는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주변 환경이 중요한데, 집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때에도 외출복을 입고 일을 하거나, 내가 딴짓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욕심을 좀 버리고 맨땅에서 노젓기를 하자.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이것저것 욕심 부리면서 괜히 막 여기저기 다 건들지 말고, 딱 내가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한두 가지만 목표로 정해 놓고 묵묵하게 대신 꾸준하게 노를 젓는 그런 장인 정신으로 버티자. 왜냐하면 이건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노를 젓다가 평생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더 끈질기게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액션 아이템들을 좀 제안하자면, 일단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그걸로 자책하거나 뭐 '아 이번 주는 또 아무것도 못 했네.' 이렇게 좀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아 지금 내가 정규 분포의 한가운데 아주 정상적인 90%의 상태구나.'라고 요걸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상태로 딱 10 분만이라도 자료 조사, 서칭 같은 거라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할 일과 주말에 할 일을 분리해서 평일에는 좀 덜 힘들고 재밌는 일들 위주로 배치하고, 주말에는 딥다이브하는 시간을 갖는 요런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해도 일요일 밤만 되면 막 '아 이번 주도 아무것도 못 했네.' 요런 죄책감이 보통 드는데, 그런 거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남들은 다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식당 사장님처럼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맨땅에서 묵묵하게 적고 있는 이 노질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서 노를 저으면서 만든 근육들이니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맨 땅에 노를 젓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드 커뮤니티에 오시면, 여기는 다 같이 맨 땅에서 막 땀 벌벌 흘리면서 노 젓고 있는 동료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가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루함을 견디면서 꾸준히 노를 젓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언이었습니다.